시리즈 이 인류를 구한 위대한 발견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건강과 수명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질병과의 전쟁사였고 보이지 않는 적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가벼운 상처는 죽음의 예고장이었고 전염병은 도시 전체를 파괴했으며 수술실은 고통의 비명이 가득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끝낸 것은 신의 은총이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리한 관찰력, 끈질긴 집념, 그리고 때로는 행운처럼 찾아온 우연의 단서를 놓치지 않은 메디컬 탐정들의 위대한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이 글은 질병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5건의 결정적 사건 파일을 열어보는 여정입니다. 지저분한 실험실 구석에서 발견된 푸른 곰팡이가 어떻게 항생제의 시대를 열었는지, 시골의 소젖자는 하녀의 손에서 천연두의 해답을 찾아낸 제너의 통찰, 망망대해 위에서 선원들을 죽음으로 내몬 계열병의 정체를 밝혀낸 영양탐정극, 그리고 생명의 비밀을 풀기 위해 경쟁했던 왓슨과 크릭, 그리고 숨겨진 영웅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수술의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몸에 기꺼이 마취제를 실험했던 용감한 의사들의 이야기까지. 이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발견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니실린입니다. 푸른 곰팡이가 남긴 우연한 단서였습니다. 1928년 여름 영국 세인트 메리 병원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휴가를 떠나기 전 포도상구균, 즉 스타필로코쿠스를 배양하던 페트리 접시들을 정리하지 않고 자리를 비웁니다. 2주 후 돌아와 어지럽혀진 실험대를 정리하던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됩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한 페트리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놀랍게도 그 곰팡이 주변으로는 세균이 모두 녹아 투명한 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라면 그저 오염된 실험 샘플이라 여기고 버렸을 그 순간, 플레밍은 이 현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곰팡이는 페니실리움 노타툼으로 동정되었고, 플레밍은 곰팡이가 만든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 곰팡이 즙이 놀라운 항균 효과를 가졌음을 확인했지만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하고 대량 생산하는 데는 실패하며 그의 연구는 10년 가까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잊히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 이끄는 연구팀이 플레밍의 잊힌 논문을 발견하고 페니실린의 잠재력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페니실린을 소량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1941년 폐혈증으로 죽어가던 경찰관 엘버트 알렉산더에게 처음으로 주사했습니다. 환자는 극적으로 회복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렵게 모은 페니실린이 모두 소진되자 다시 악화되어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페니실린의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더 강력한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곰팡이를 찾기 위해 시장에 썩은 멜론까지 뒤지는 노력을 펼쳤고, 마침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은 기적의 약이라 불리며 의학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전쟁 부상자들의 목숨을 구했으며 폐렴, 매독 등 이전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을 치료 가능한 병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레밍의 우연한 관찰과 플로리 체인의 끈질긴 집념이 만나 인류에게 항생제의 시대라는 위대한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두 번째, 백신입니다. 소젖자는 하녀에게서 얻은 천연두의 해답이었습니다. 18세기까지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힌 역병은 단연 천연두, 즉 스몰폭스였습니다. 마마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질병은 높은 치사율을 자랑했으며 살아남더라도 끔찍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연두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믿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영국 시골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민간에 떠도는 흥미로운 소문에 주목합니다. 바로 소젖을 짜는 하녀들은 우두, 즉 카우폭스라는 소에게서 옮는 가벼운 병을 앓고 나면 결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거 없는 속설로 치부했지만 제너는 이 관찰 속에 질병을 이겨낼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796년 제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대담한 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는 우두에 걸린 소젖자는 하녀 사라 넬름스의 손에 생긴 고름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름을 자신의 정원사 아들인 8살 소년 제임스 핍스의 팔에 접종했습니다. 소년은 며칠간 가벼운 열을 앓았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2달 후 제너는 핍스 소년에게 치명적인 천연두균을 직접 접종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은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우두가 천연두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너는 자신의 발견을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를 따 백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 그보다 약한 다른 질병을 이용한다는 개념은 예방의학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발견은 수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 효과를 인정받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1980년 WHO는 천연두의 완전한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시골 하녀의 손에 있던 작은 고름 방울이 인류를 가장 끔찍한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입니다. 망망대해 위 계열병과의 사투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선원들에게는 거친 파도나 해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열병, 즉 스커비였습니다. 긴 항해에 나선 지 몇 달이 지나면 선원들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며 온몸에 멍이 들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다가 결국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선원의 절반 이상을 계열병으로 잃고 유령선이 되어 떠다녔습니다. 스코틀랜드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1747년 그는 계열병에 걸린 12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역사상 최초의 임상시험이라 할 만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선원들을 2명씩 6그룹으로 나누고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각 그룹에 각기 다른 치료법을 추가로 처방했습니다. 각각 사이다, 묽은 황산, 식초, 바닷물, 그리고 오렌지와 레몬을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그룹들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지만 매일 오렌지 2개와 레몬 1개를 먹은 2명의 선원은 단 6일 만에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린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계열병의 치료제임을 명확히 증명했지만 그의 발견은 영국 해군에 의해 수십 년간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쿡 선장과 같은 선구적인 인물들의 노력으로 18세기 말 영국 해군은 모든 선원에게 레몬주스 배급을 의무화했고 계열병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마침내 계열병의 원인이 특정 영양소의 결핍 때문임을 밝혀냈고 헝가리 과학자 알베르트 스젠트 제르지가 그 물질을 분리하여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 C라고 명명했습니다. 린드의 임상시험은 영양 결핍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사건이자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서막을 연 위대한 탐정극이었습니다. 네 번째, DNA입니다. 생명의 암호를 해독한 세기의 경쟁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과학계 최대의 미스터리는 생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유전 정보는 과연 어떤 물질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가?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쟁의 중심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가설을 세우고 분자 모형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반면 킹스 칼리지 런던의 모리스 윌킨스와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X선 회절 사진 기술을 이용해 DNA 분자의 실제 구조를 촬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랭클린은 뛰어난 실험 기술로 그 누구보다 선명한 DNA의 X선 사진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1952년 프랭클린은 DNA 구조 해독의 결정적 단서가 된 사진 51, 즉 포토 51을 촬영합니다. 이 사진은 DNA가 나선 구조이며 그 폭과 반복 주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왓슨과 크릭은 이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해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윌킨스가 프랭클린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을 왓슨에게 보여주었고 사진을 본 왓슨은 그 자리에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임을 직감했습니다. 사진 51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얻은 왓슨과 크릭은 기존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마침내 생명의 설계도 DNA 이중 나선 모델을 완성했고 1953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이 발견으로 왓슨, 크릭, 윌킨스는 1962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51을 촬영하여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195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그녀의 공로는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DNA 구조의 발견은 유전공학과 현대 생명과학의 시대를 연 위대한 업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 여성 과학자의 숨겨진 공로와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취입니다. 고통의 비명을 잠재운 용감한 실험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수술은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마취 기술이 없었기에 환자는 생사를 자르고 뼈를 깎는 모든 고통을 맨정신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의사들은 환자를 붙잡아두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술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극히 낮았고 환자들은 과다출혈이나 쇼크로 사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낼 단서는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산화질소, 즉 웃음가스나 에테르를 흡입하며 환각 상태를 즐기는 파티가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스를 마시고 비틀거리다 넘어져 다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844년 치과의사 호레이스 웰스는 웃음가스 공개 시연회에서 한 남자가 다리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고도 웃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즉시 아산화질소의 마취 효과를 확신하고 다음날 동료에게 자신의 사랑니를 뽑게 하면서 직접 실험 대상이 됩니다. 마취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년 뒤인 1846년 10월 16일 웰스의 동료였던 윌리엄 티지 모터는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에테르를 이용한 마취 수술을 시연합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자는 목의 종양을 제거하는 동안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환자가 신사 여러분,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수술실은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이날은 의학의 역사에서 에테르의 날, 즉 이더 데이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취의 발명은 외과 수술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들은 고통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실험대로 삼았던 용감한 의사들의 도전이 수술실의 비명을 침묵으로 바꾸고 현대 외과학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